베트남의 한 지하철역에 열차가 섰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열차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큼직한 캐리어를 끌고 온 여성도 걸음을 옮기는데요. 그 순간 뒤에서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더니 여성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알고는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 도주했는데요. 도저히 따라갈 수조차 없을 만큼 멀어지자 여성은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가방 속에 절대 지켜야만 했던 소중한 물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가방에는 무엇이 들었던 것일까요? 남자가 노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베트남 여성 람푸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람푸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행복하지만 처음에는 꽤 힘들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원한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혼 전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 살고 있었어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부모님, 언니, 오빠, 저, 동생들까지 각자 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아빠가 일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애석하게도 암에 걸리셨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말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분투했지만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되자 오빠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갔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동북아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동북아 중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한국이어서 원래 오빠는 한국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려고 했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어 괜찮은 일자리가 공석이라는 일본으로 바로 갔죠. 처음 몇 달 동안 오빠는 많은 돈을 보내왔습니다. 오빠가 보내주는 돈 덕분에 아빠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오빠는 곧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위험천만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오빠는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계속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죠. 오빠의 장례 후 저는 한국으로 갔어요. 정확히는 국제결혼회사를 거쳐서 떠나게 된 거죠. 저는 40대 한국 남성에게 선택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 저의 남편이죠. 덕분에 치료비는 마련할 수 있었고 아빠의 병은 점점 완치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괴로운 결혼 생활을 참았죠. 남편이 제게 잘못한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잘해주었죠. 하지만 그냥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호치민에 있을 때 만나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너무 사랑했는데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남편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야 했습니다. 노력했지만 결국 티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보듬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가정사를 듣고 저를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저는 남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됐고 결국 사랑까지 하게 됐죠. 아프신 아빠,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오빠를 생각할 때면 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움에도 시간이 약이라고 저는 점점 치유되었죠. 아빠가 완치되면서는 확연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빠가 그리운 건 여전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행복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 저는 한국어도 잘하게 됐고 행동 양식도 한국인처럼 변했습니다. 베트남인 중에서는 한국인과 기질이 비슷한 부류가 있고 전혀 다른 부류가 있는데 저는 후자였거든요. 베트남 북쪽은 겨울이 있어서 추위를 대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지역이어서 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준비하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오랜 전쟁으로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때는 여성들이 돈도 벌고 일을 하면서 살림을 도맡기도 했죠.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비교적으로 근면하고 생활력이 강하죠. 하지만 저는 남쪽에서 왔어요. 기후 때문에 느린 문화에 적응이 되어 있고 낙천적입니다. 1년에 산모작을 하니 굶을 일도 없고 추위를 걱정할 일도 없죠.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된 한국의 가족들과 문화 충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아주 게으른 것 같다고 오해하셨죠. 베트남 사람들조차 북부 사람은 10을 벌면 5는 저축하고 남부 사람은 10을 벌면 10을 다 쓴다고 말할 정도니 성격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전형적인 남부 사람이었는데 힘든 일을 겪으며 북부 사람 못지않게 근면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오니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저도 한국인처럼 생활하긴 하지만요.
한국에서 산 4년 동안 아이도 가지고 저는 아예 한국에 귀화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서 계속 한국에 살 거라 완전히 한국인으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이외에도 이것저것 이점이 있으니 처음 저와 결혼할 무렵 평범한 직장인이던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높아졌고 그 덕에 저도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남편 덕분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해외여행도 떠났죠. 한국인이 되어 한국 여권을 들고 외국으로 떠났는데 비자가 따로 필요 없더라고요. 미국, 러시아, 파나마 등에 갔는데 정말 딱 여권만 있으면 됐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제가 한국에 결혼하러 올 때도 법무부 장관이 발급해주는 비자가 필요했거든요. 비자를 발급받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까다로우면서 번거롭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92개국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미국 입국은 세계적으로도 쉽지 않기로 유명한데 한국 여권이 있으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니. 물론 칩이 있는 전자여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요. 미국과 영국은 어지간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라고 해요. 비자 없이 한 나라의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위상이 높다는 증명인데요. 한국이 잘 나가는 나라라는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공식적으로 선진국도 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 우쭐해지더라고요. 한국인으로서 말이죠. 여권 때문에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을 도둑 맞았던 거예요. 바로 베트남에서요.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을 보기 위해 베트남으로 떠났었죠. 그때 남편은 일이 바빠 저 혼자였어요. 한국에서 베트남도 비자 없이 간단하게 입국이 가능해서 빠르게 검역대를 지났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이 느껴졌죠.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어쩐지 직원들의 대우도 좋았습니다. 전에는 어딜 가든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이후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이었어요. 베트남인이라기엔 중국인처럼 생겼던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는 지하철 출입문이 고장 난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는 제 가방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제게 가까이 와서 기웃거리더니 그 사이에 가방을 슬쩍 한 거였어요. 그 안에 여권이 있었죠. 이런 일은 전 세계에서 빈번하다고 합니다. 한국 여권의 위상이 워낙 높다 보니 해외여행을 나가는 한국인들은 늘 여권 절도의 표적이 되곤 한다고 해요. 비자 발급이 필요가 없이 편리해서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권이야 다시 발급받으면 되는 일이지만 순간에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막막했습니다. 제 여권을 훔쳐간 남자는 순식간에 사라져 잡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이 상세히 적힌 홈페이지를 찾아 보내주더군요. 거기에 나온 대로 국제 전화를 통해 외교부의 영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자세한 사항을 문의했습니다. 영사 콜센터에서는 제게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증명서가 이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제한적으로 여권의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신분증처럼 소지해야 한다고 일러주셨죠. 애초에 분실하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도둑 맞았어도 되찾았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새롭게 여권을 발급받을 때까지 꽤 수고스러웠네요. 한국인으로서 해외를 여행하는 것은 꽤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심하긴 하지만 그 밖의 나라에서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의 대우가 달랐죠. 베트남인이라고 했을 때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베트남인 치고는 한국인과 흡사한 외모였기 때문에 비교적 나쁜 대우를 당하지 않았지만 베트남이냐고 밝히는 순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은 꽤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조차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인이라고 하자 기분 나빠하는 시선으로 쳐다봤던 아주머니를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는 귀화까지 마쳐 서류상 완벽한 한국인이라 어딜 가서든 당당하게 한국인이라고 밝힙니다. 모두 저를 좋아해주세요. 저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인과의 결혼을 한 거였지만 그 어쩔 수 없었던 선택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한국인이라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란씨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가 귀화하여 한국인이 되면서 겪은 일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란씨가 여권을 절도당했던 것처럼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국인들과 외모가 비슷한 동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시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들이 기승을 부리던 때가 있죠. 과거에 한국 여권은 중국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을 정도였습니다. 비싸면
1,000만 원까지 호가했다고 해요. 마스터키의 버금가는 한국 여권인이 오래 날까 싶습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의 한국 여권을 손에 넣은 중국인들이 유럽 등에 들어가 사고를 치고 다니는 바람에 단속을 강화한 나라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요새는 전자 여권을 도입하면서 여권 위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져 전보다는 피해가 적어졌다고 하네요. 팬데믹 관련 규제가 완화된 지금 해외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어느 나라를 가시든 여권을 비롯한 소지품 간수 꼭 잘하셔서 난시 같은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는 한국과 달라서 물건을 노리는 검은 손들이 많으니까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